온실 속 화초처럼 실패 한 번 없이 매끄럽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 이야기만큼 지루하고 얄팍한 게 또 있을까요? 남들이 짜놓은 정해진 트랙 위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읽어볼 만한 진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건 그저 세상이 찍어낸 기계적인 매뉴얼이지 한 인간의 고유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고통을 피하려고만 발버둥치는 우리의 나약함에 아주 서늘하고 묵직한 일침을 가합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보고 처절하게 실패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참담한 순간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시궁창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서만 남의 잣대가 아닌 나만의 진짜 지독한 인생 스토리가 쓰이기 시작한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세상이 정해둔 정답에서 미끄러졌다고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당신의 그 처절한 좌절이 어떻게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당신만의 무기가 되는지 그 밑바닥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던져집니다.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몇 살까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직업을 가져야 괜찮은 사람 취급을 받는지까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 시스템의 매뉴얼을 아이에게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안정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인생의 필수 코스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아이의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의 부모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선가 흘러온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수천 년 동안 같은 골짜기를 흐르듯이 사회라는 거대한 관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의지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력이나 결심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는 맹목적이고 끝없는 힘 같은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다른 것이 하고 싶어지고 그걸 손에 넣으면 또 다음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사슬.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본 세상의 민낯입니다. 문제는 이 맹목적인 의지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의지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의 진짜 욕구인지 사회가 심어놓은 욕구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겉보기에 아주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펼치면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경력은 화려하며 통장 잔고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물으면 의외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간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를 따른 것이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은 사회의 기준을 따른 것이고 결혼한 것은 주변의 압박을 따른 것이고 아파트를 산 것은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따른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자기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입니다. 자기 머리로 고민하고 자기 가슴으로 결정하고 자기 두 발로 걸어간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시나리오를 그대로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시나리오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관객은 박수를 칠 수 있지만 무대 뒤에서 분장을 지우고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캐릭터가 아니라 텅 빈 자기 자신뿐입니다. 평생 남의 시나리오를 연기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은 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짜 자기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씌워준 렌즈를 그대로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남들과 똑같은 세상만 보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넘도록 별다른 실패 없이 탄탄하게 올라온 사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놀랍도록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업무 이야기, 골프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것들은 대화가 아니라 정보의 교환입니다. 정작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으면 글쎄,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 대답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고백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한 번 미끄러진 적이 있는 사람. 사업이 망했든, 이혼을 했든, 건강을 크게 잃었든, 한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묘한 힘이 믿겨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고 눈빛에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사람은 세상이 정해준 트랙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 이탈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궤도 밖에서 본 세상은 궤도 위에서 본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을 본 사람만이 자기만의 표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좌절이 좋은 것이라거나 일부러 실패해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더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고통과 좌절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라는 것. 결국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패한 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무서운 것입니다.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강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며 산다고요. 남들 눈에 실패자로 비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고 남들 눈에 어색해 보일까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남들 눈에 뒤처져 보일까봐 자기 속도가 아닌 남의 속도에 맞춰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안전하게만 살면 확실히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실패를 피하면 피할수록 자기 자신과 만날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굳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불편한 질문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그런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질문이 번개처럼 머리를 때립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행복할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무너졌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좌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기만의 역사를 가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좌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만날 일도 없고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쓸 수도 없으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내가 직접 쓴 문장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가슴으로 결정해서 살아낸 순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직 자기 인생의 첫 문장도 쓰지 못한 채 남의 원고를 베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다 떠나고 배우자와 둘이 마주 앉은 어느 조용한 저녁. 그때 문득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만큼 서늘한 공포가 또 있을까요? 이력서에는 화려한 경력이 빼곡하지만 정작 자서전은 한 줄도 쓸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좌절 없이 안전하게만 살아온 삶의 진짜 대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가리켜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살아있다는 것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풀도 존재하고 돌도 존재하고 물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만의 고통을 겪고 자기만의 질문을 품고 자기만의 답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자기만의 역사입니다. 안전한 삶이 빼앗아가는 것은 단순히 모험이나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빼앗아갑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즉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 봐야 자기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넘어지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덤까지 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나 지금이나 이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정교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패를 더욱더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SNS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일상만 올라오고 뉴스에는 젊은 나이에 몇십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생 전체가 낙오된 것 같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안전한 길만 고집하고 더욱더 자기만의 길을 포기하고 더욱더 남들이 짜놓은 트랙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 자신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좌절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창피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당신만의 역사가, 당신만의 이야기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당신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 이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단순히 힘든 일을 겪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요. 진짜 무너짐이란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경험입니다. 직위, 돈, 인간관계, 건강, 자존심 이런 것들로 겹겹이 쌓아올린 나라는 건물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님 하던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내의 한숨이 길어지고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고 은행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손이 떨립니다. 이때 무너지는 것은 사업만이 아닙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뒤에 숨어있던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그 아래에는 뭐가 남을까요? 바로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맹목적인 의지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달려가던 인간을 멈추게 하는 것. 오직 고통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순풍을 타고 잘 나아가고 있을 때 선장은 자기 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나? 선체에 금이 가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선장은 비로소 자기 배의 진짜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보수해야 하는지, 이 배가 과연 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배인지를 냉정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굳이 불편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이 찾아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일, 약속, 모임, 취미 같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는 그런 도피처가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텅 빈 방에 텅 빈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환경. 이 원함이 쉬지 않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머릿속에 쏟아지고 하나를 끝내면 다음 것이 기다리고 한 가지를 손에 넣으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러닝머신 위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의 순간 이 러닝머신이 갑자기 멈춥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러닝머신에서 튕겨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경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체면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 상태. 이때 인간은 난생 처음 욕망이 멈춘 상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원할 수 없는 상태. 원할 기력조차 없는 상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이 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독한 상태 속에 역설적인 보물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쫓아다니던 의지가 멈춘 그 순간 처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안개가 걷히고 기대의 필터가 사라지고 두려움의 색안경이 벗겨진 상태에서 보는 세상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좌절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 이건 꿈이다.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거부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좌절을 겪었지만 좌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다.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운이 나빴던 것이다.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좌절의 고통은 겪지만 그 고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밖만 보고 있으니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유형입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가만히 멈춰서서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좌절을 통해 자기만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 역설적인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이상한 감각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느끼는 묘한 가벼움. 이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기쁨도 아닙니다. 그냥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전부 떨어져 나간 뒤에 느끼는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의 기대, 사회적 체면, 이미지 관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전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이 허상들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더 이상 관리할 이미지도 없고 지켜야 할 체면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회가 입혀준 옷을 전부 벗겨내고 타인이 붙여준 이름표를 전부 떼어내고 직위와 재산과 인맥이라는 갑옷을 전부 벗어던진 뒤에 남는 날것에나 그 민낯이 보기 좋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약하고 훨씬 비겁하고 훨씬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순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사업이 완전히 망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고 함께하던 동업자는 야반도주했고 직원들에게 줄 마지막 월급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아내는 참다 결국 친정으로 가버렸고 중학생 아이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빈 사무실에 불을 끄고 나오는 그 마지막 밤, 그때 그 사람은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와 한 평짜리 방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도 아니고 돈을 어디서 구할까도 아니고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좌절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잔인하지만 그래도 선물이 맞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 아니 할 수 없었던 질문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런 질문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바쁘니까요. 돈 벌어야 하고 사람 만나야 하고 일 처리해야 하고 매일 할 일 챙겨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벽돌처럼 빼곡하게 쌓여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올 틈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절은 그 벽돌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질문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진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순간적이고 피상적이지만 고통은 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고통만이 인간을 표면 아래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쾌락이 수면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고통은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닷과 같습니다. 그 깊은 바닥에서 인간은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세상의 진짜 구조, 관계의 진짜 본질 같은 것들을요. 좌절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게 됐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눈뜸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내 편처럼 보입니다. 전화하면 반가워하고 밥 먹자고 하면 달려오고 축하한다며 선물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읽씹하고 길에서 만나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때 비로소 진짜가 보입니다. 10명이 사라진 자리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를 사주는 친구.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봉투를 내미는 형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아내. 이 한 명의 진짜가 이전의 100명의 가짜보다 1000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은 절대로 잘 나갈 때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너졌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순간. 혹시 그때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닙니까? 평소에 떠들어대던 그 수많은 목소리들. 해야 한다 하지 마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전부 잠잠해진 그 정막 속에서 아주 작고 낮은 한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리입니다. 평생 남의 소리에 묻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좌절의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역설. 세상이 빼앗아간 것은 어차피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집위는 회사의 것이었고, 돈은 은행의 것이었고, 체면은 남들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남은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좌절은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가지만 그 대신 나 자신을 돌려줍니다. 빼앗기는 것과 되찾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만큼 정직한 순간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정직한 순간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한 사람만이 자기만의 역사에 첫 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언제나 가짜보다 강합니다. 고통이 인간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통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보면 그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자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놓은 고유한 문자. 당신만의 언어로 쓰인 당신만의 이야기의 첫 글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에 대해 매우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하면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 수학 문제를 번개처럼 풀어내는 사람, 한 번 들은 곡을 그대로 연주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가 말하는 천재란 세상의 고통을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서 고통을 느끼고 다들 괜찮다고 하는 것에서 부조리를 읽어내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에서 균열을 발견하는 사람. 이 예민함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천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예민함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이 예민함을 벼려내는 숫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거친 숫돌에 갈려야 하듯이 인간의 감수성도 고통이라는 숫돌에 갈려야 비로소 날이 섭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감지하는 능력이 둔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부가 아니라 눈으로 아는 것입니다. 불에 데워본 사람만이 불의 온도를 피부로 아는 것처럼 진짜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같은 위로의 말이라도 실제로 밑바닥을 겪어본 사람의 한마디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한마디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상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힘들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가 됩니다. 물론 이 말도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로 밑바닥을 기어본 사람이 당신의 손을 잡고 나도 거기 있어 봤어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주는 힘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속에 실제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아니라 납이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예술을 의지의 객관화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진정한 예술이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린 그림은 예쁠 수는 있지만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통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것입니다.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쓴 글, 처절한 상실 뒤에 그린 그림,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에서 태어난 음악.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 고통의 진액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지도, 글을 쓰지도, 음악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깊은 고통을 겪고 나면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이전에는 없던 무게가 실립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자연스럽게 새겨놓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자기 무용담을 떠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보통 가볍습니다. 나 그때 이렇게 해서 대박 났다. 맨식의 이야기는 듣는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하게 거의 혼잣말하듯이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모처럼 박힙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부여하는 무게입니다. 성공은 가벼운 이야기를 만들고 좌절은 무거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거운 이야기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은 거짓이고 가장 드문 것은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 사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별일 없어. 사실은 마음이 만신창이인데 그냥 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얇은 가짜막으로 덮어버립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는 상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좌절은 이 가짜막을 한꺼번에 찢어버립니다. 더 이상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상태에서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좌절이 만들어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패턴인식 능력입니다.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크게 실패해본 사람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불안정함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다들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사업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 신호를 읽어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에 혼자 불안을 느끼고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 혼자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한 바퀴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지금이 꼭대기인지 바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세계의 본질을 보는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표면만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숫자, 결과, 성적, 순위,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표면 아래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내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찌릅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이건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을 기어본 사람의 직감은 교과서를 달달 외운 사람의 분석보다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어쩌면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솔한 한 문장이 아닐까요? 매끄럽고 화려한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멋진 명언을 검색해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피와 눈물로 쓴 문장은 그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문장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베를 살았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당시 독일 철학계의 절대 권력자였는데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을 공개적으로 쓸모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고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시와 냉대 속에서 혼자 자기 철학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수십 년의 외로움과 좌절이 그의 철학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고통에 대해 그토록 깊이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교과서를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무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인지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어떤 외로움인지를 그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다른 철학자들의 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울림이 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지만 그 밑바닥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고통이 새겨놓은 글자입니다. 좌절의 흔적이 곧 그 사람의 서명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명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씨입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따랐어도 원본과는 다릅니다. 그 미세한 떨림, 기울기, 피랍의 차이가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만듭니다. 인생의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의 종류, 깊이, 패턴, 그것에 대한 당신만의 반응 방식,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서명을 만들어냅니다. 매끄러운 인생에는 서명이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궤적을 그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궤적만 봐서는 누구의 인생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A씨의 인생과 B씨의 인생이 거의 동일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적당한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이력서를 바꿔놓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 넘어진 지점에서 궤적이 꺾이고 그 꺾인 방향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로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 하나하나가 당신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서명을 구성하는 획입니다. 깔끔하고 반듯한 글씨만이 좋은 서명이 아닙니다. 거칠고 삐뚤빠뚤한 글씨라도 그것이 진짜 자기 손으로 쓴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서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인간에게 빼앗는 것은 많지만 고통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그보다 더 큽니다. 빼앗기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주어지는 것은 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은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구부정하게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외로움을 잃게 되고 억지로 웃는 동료의 눈가에서 피로를 잃게 되고 명절에 빈집에 혼자 앉아있는 이웃의 침묵에서 쓸쓸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감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공감은 같은 눈높이에서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짜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깊은 좌절을 경험한 뒤에 인간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예전에는 자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성과와 결과로만 사람을 평가하던 사람이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새기는 글자의 힘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언어를 심어놓습니다. 이 언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책에서 배울 수 없고 세미나에서 익힐 수 없습니다. 오직 직접 겪어야만 터득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눈빛만으로도 통합니다.
나도 거기 있어 봤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공기 중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고통의 언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도 인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좌절의 순간 느끼는 절망, 배신당했을 때의 허탈함,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서늘함. 이런 감정들은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통의 언어는 시배를 초월하는 보편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일어서서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기만의 역사가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멸한 유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크게 넘어지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똑같은 트랙에 올라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망했으면서 왜 망했는지 성찰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 인간관계가 파탄났으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돌아보지 않고 또 새로운 관계에 뛰어드는 사람. 좌절의 고통은 겪었지만 그 고통에서 아무런 교훈도 뽑아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런 성장도 없는 무의미한 반복일 뿐입니다. 좌절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일어선다면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들을 건너뛰고 성급하게 일어서면 결국 또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남들의 생각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자기 판단으로 내린 생각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좌절은 이 타성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남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친구의 위로도, 책에 쓰인 해답도 이 상황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나에게만 일어난 고유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론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남의 생각을 빌려 쓸 수 없는 상태. 오직 자기 자신의 판단만으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좌절을 겪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사회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훨씬 쉽습니다.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다시 면접을 보고 다시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안전합니다. 익숙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했다, 다시 자리 잡았구나 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좌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좌절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훨씬 더 어렵고 두렵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낸다는 것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풀숲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옆에 함께 걸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런 불안한 길을 가느냐, 다시 안정된 곳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가족은 걱정하고,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사회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두 번째 길만이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미 수만 명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자기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서 매 발자국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는 내가 찍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전부 나만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핵심이 됩니다. 독창성이란 남들이 하지 않은 특이한 것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고통,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기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항상 머릿속 한구석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좌절을 겪고 나서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좌절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했습니다. 동기 중에 누가 먼저 승진했는지, 이웃집은 차를 뭘로 바꿨는지, 동창회에 가면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이런 비교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나면 이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 있다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이 실은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달라지는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남의 눈을 의식한 것입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말투를 가다듬는 것부터,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 전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의식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남의 눈에 비치는 나만 관리하다가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은 이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차피 이미 남들에게 실패한 사람, 떨어진 사람, 끝난 사람으로 보이고 있으니 더 이상 관리할 이미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잃을 체면이 없으니 비로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당시 철학계의 절대 권력자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넘쳐났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경험 후에 자기 방식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헤겔처럼 강의하는 법을 연구하거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자기를 바꾸거나 아예 강의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의 인정 따위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혼자서 조용히 자기 사유를 계속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아무도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는 대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어서야 마침내 세상이 그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처음 강의 실패 때 세상의 잣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헤겔풍의 평범한 철학자 한 명이 더 생겼을 뿐 인류 철학사에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길을 고집한 것이 결국 그를 역사에 남을 철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는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한 진실인 이유입니다. SNS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쇼펜하우어 시대보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이 훨씬 더 촘촘해진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 직장 동료, 친척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수백 명, 수천 명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들여다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SNS라는 구조가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시대에 좌절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업이 망해도 동네에서만 알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 해고됐다는 소식,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더더욱 실패를 피하려 하고 더더욱 안전한 길만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여기에 적용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남의 시선을 가장 크게 의식하는 시대에 남의 시선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을 겪고 나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된 사람, 이 사람은 SNS의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올린 화려한 일상 사진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허상의 밑바닥을 봤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길이 어쩌면 세상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첫 번째 챕터가 아닐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길, 혼자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 그 길이 두렵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당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마침표가 찍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길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남의 문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문장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불태우라는 것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가 당신의 삶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당신의 좌절을 통해,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만의 성찰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잣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해집니다. 세상의 잣대로만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이 드는 것은 곧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존재감을 잃어갑니다. 세상에 잣대밖에 없는 사람에게 노년은 끝없는 상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젊음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낸 고유한 이야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더 진해집니다. 나절에서 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술이 오래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자기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것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좌절을 통과한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로 보았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유한하고 삶이 유한하기에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걸러집니다. 평생 모은 돈, 평생 쌓은 명예, 평생 관리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관 속에 통장을 넣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묘비에 직위를 새겨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어떤 이야기를 살았는가 뿐입니다. 여기서 잔인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매끄럽고 안전하게만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와 좌절을 겪고 그것을 통과해 온 사람의 이야기 사이의 차이 말입니다. 전자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무게도 가지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잘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력서의 요약본입니다. 후자는 다릅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바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씩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역사입니다. 좌절의 서사가 가지는 힘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 이야기는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행동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반면 좌절에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저 사람도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일어섰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부러움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좌절의 서사는 듣는 사람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좌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필요하지만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좌절에서 일어선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좌절의 서사가 가지는 유산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당신이 겪은 좌절과 그 좌절을 통과한 이야기는 당신이 죽은 뒤에도 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명예는 잊히고 지위는 후임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 사람은 말이야, 한때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어.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났어. 이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동정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는 미트라이트, 한자어로는 동정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불쌍히 여기다의 동정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정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이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깊은 바다에 빠져본 사람만이 물에 빠진 사람의 공포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고파 본 사람만이 굶주린 사람의 절박함을 진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좌절은 이 공감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크게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볼 때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 바닥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 곳인지 알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동정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짜 연결입니다. 좌절은 개인의 역사를 만들 뿐 아니라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습니다. 성공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각자의 좌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는 어떤 벽도 없습니다. 고통의 언어는 모든 벽을 뚫고 지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단순한 비관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이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만 말한 우울한 철학자.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통에 대해 그토록 깊이 있게 말한 것은 고통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 끝에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평온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요한 평화. 이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잔잔합니다. 하지만 쾌락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다가 보여주는 그 고요함과 비슷합니다. 폭풍을 겪지 않은 바다의 잔잔함과는 질이 다른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절을 통과한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안다.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가진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을 겪기 전에는 미래에 집착합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승진할 거야.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를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좌절은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립니다. 내일이 반드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업이 오늘 망할 수 있고, 어제까지 건강하던 몸이 오늘 무너질 수 있고, 어제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먹는 이 밥 한 끼,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무게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훗날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선명하게 기억될 챕터는 성공의 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졌던 바로 그 밤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합니다. 가장 선명한 기억은 언제나 고통의 순간입니다. 승진했던 날보다 해고당한 날이 더 선명하고, 결혼식보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더 선명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었던 날보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한 날이 더 선명합니다. 왜 고통의 기억이 더 선명할까요? 그것은 고통의 순간에 인간이 가장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고 시간이 느려지고 주변의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각인됩니다. 행복한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은 한 초 한 초가 선명하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역사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가장 깨어있는 순간에 쓰인 기록이 가장 선명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절망, 그 막막함,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역사가 쓰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혼자라는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이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증명하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각성의 도구라는 것. 지금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고 있는 그 상처 하나하나가 훗날 당신만의 역사를 구성하는 가장 귀중한 글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당신의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좌절은 당신의 서명입니다. 세상 누구도 대신 쓸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고유한 서명. 매끄러운 성공의 이력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상처투성이의 좌절의 서사는 단번에 당신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패턴, 그 고통의 깊이, 그것을 통과한 방식이 세상에서 당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당신의 서사를 구성하는 글자들입니다. 좌절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응시 자체가 당신의 역사의 첫 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수십 년의 외면과 무시 속에서도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당신도 지금 이 바닥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바닥이 끝이 아닙니다. 이 바닥이 시작입니다. 당신만의 역사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이야기에 바로 그 첫 페이지가 지금 이 순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지금의 이 고통을 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밤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허상이 무너지고 오직 날것의 자기 자신만 남았던 그 처참한 순간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가장 온전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좌절을 통과한 자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에 자기만의 역사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